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오키나와라든지 필리핀, 대만 선을 이어가지고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데 제1도련선. 그게 이제 가상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선이거든요. 네. 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군대를 구축할 거야. 그런데 군대 구축을 누가 하겠다? 기존에는 미국의 잠수함들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이제는 한국하고 일본이 그 지역을 맡아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니들이 각자 방위비를 엄청나게 증액해야겠지. 그동안 미국이 하던 거를 니들이 대신 맡아가지고 우리는 살짝 뒤로 빠질 테니까 알아서 중국 견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퇴근길에 만나는 깊이 있는 시사.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허재입니다. 네, 늘 오전에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퇴근길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저는 영광이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가 오늘 주제가 국제 정치 워낙 또 복잡하기 때문에 허재무 너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제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주제 바로 국제 정치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심층 인터뷰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백악관에서 2025년 미국 NSS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고서를 낱낱이 살펴보니까 북한 문제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좀 뒷전으로 밀린 거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문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국제 정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또 심층 인터뷰에서는 여러분과 굉장히 친한 분이시죠. 국제 정치 전문가 문희정 평론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KA 문하나. 공부를 다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머. 네. 네, 순간 당황스럽네요. 이런 작은 것에 네. 감동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허잼 나왔다고 이렇게 또 올려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NSS 보고서 문제. 결국 북한 얘기가 없었고. 네. 한반도가 좀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오늘 여쭤볼 건데 네. 가장 먼저 NSS가 뭔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이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미국 대통령은 4년이 임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취임하고 150일 안에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안보의 큰 틀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행할 안보와 관련된 설계도를 내놓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무겁고요.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 네. 늘 하나만한 얘기 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이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늦게 나왔어요. 네. 늦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 늦게 나오는 이유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이 국가안보 전략을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우여곡절을 겪고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가 정책 문서들 하면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 나오고 점잖은 표현들이 나오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거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사실은 외교 분쟁까지도 갈 수 있고 예. 국제 관계 자체를 또 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그냥 이번 국가안보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음성 지원이 된다. 그 정도예요. 네, 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들을 표현들을 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렇죠. 주장하는 거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왕이야. 우리가 최고야. 그러니까 전 세계는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전 세계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사실 미국 이코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서방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회복하겠다.
서반구요? 네. 제가 북반구, 남반구는 많이 들어봤는데 서반구. 동반구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되긴 하는데 네. 서반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이게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아메리카 대륙 전체 우리가 흔히 북미, 남미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북미 쪽은 뭐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거고 중남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겠다. 우리가 미국이 잠깐 전 세계의 경찰을 하느라고 중남미에 대해서 소홀한 틈을 타서 중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들의 영향력을 확장해 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중국을 밀어내고 여기는 미국의 뒷마당이야라는 걸 다시 한번 천명을 하면서 네. 말 그대로 200년 전 미국의 외교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내 거.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눈독 들이지 말고 침도 흘리지 마. 여긴 내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나 이제 유럽하고는 빠이빠이 할 거야. 유럽과의 결별. 유럽과의 결별. 네. 심지어 유럽을 향해서는 굉장히 독서를 내뿜었어요. 니들 지금 문명 소멸할 지경이야. 소멸할지. 사실 그 얘기들을 더 짚어보긴 할 건데 네. 굉장히 표현이 솔직하게 나왔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 지원이 된다. 음성 지원이 될 정도로. 사실 그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외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 쪽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네가 뭔데 내정 간섭하냐. 우리가 너네 존중하듯이 너네도 우리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 점잖게 대응하죠. 원래는 사실 외교적 언어가 그렇게 점잖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이 생각했을 때 뜯어먹을 게 있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에 더 집중하고 전 세계의 경찰 같은 것 따위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곳과는 과감히 결별하겠다.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좀 떠오를 것 같고요. 마가 그렇습니다. 때부터 얘기를 했던 미국이 가장 중요한 미국 우선주의가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돼야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2기잖아요. 네. 트럼프 1기에서도 마찬가지 NSS가 나왔을 텐데 1기 때와 2기 때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네. 엄청나게 달라졌죠. 왜냐하면 아까 북한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없다고 비핵화 언급도 네. 없거든요. 그런데 1기 때는 북한이 무려 17번이 언급이 됐었어요. NSS 보고서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는 2016년 대선에 나올 때만 해도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주자로 나왔을 때 아무도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 기업인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네. 정치 아웃사이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탄탄하게 자기 지지자들, 자기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변에 데리고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각도 꾸려야 되고 자기 주변에 같이 일할 참모들을 꾸려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 참모들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기존에 사실 정치 그룹 내에서 추천을 받거나 그래도 공화당 내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 그리고 각 실무급 부처마다 실무급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사실 대통령은 트럼프로 바뀌어서 대통령은 계속 뜨악뜨악 하는 소리를 충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실무급에서는 기존의 미국의 방식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나머지들이 다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장관들이 그거는 외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그 공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막아주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룹들이 포진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SS가 기존의 미국의 정통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왔지만 자,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바이든 행정부를 지켜보면서 내가 다시 복귀할 거야라고 와신 상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뭘 했냐면은 철저하게 자기 측근들로 싱크탱크를 만들어요. 싱크탱크 만들고 보수 싱크탱크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내가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다 촘촘하게 꾸려놨습니다. 네. 심지어 각 부처별로 장관들은 누굴 하고 어디에 누굴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트업을 쫙 해놨어요. 4년간. 그러고 나서
내가 돌아왔어라고 하면서 기존의 그 원래 정치 문법대로 하시던 분들을 다 몰아냈죠. 그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자기 주변의 참모들을 다 자기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NSS가 1기와 2기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1기 때는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시스템이 존재를 했다면 그렇죠. 2기 때는 시스템이 정말 없어진 거죠. 최측근들로만 구성된, 사실 지금 뭐 저희가 경제 얘기를 해도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를 말리는 분들은 많이 보이지가 않고 말리면은 바로 경질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더 동조를 하거나 더 나가는 사람들의 워딩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멀로 독트린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좀 네. 어렵긴 한데 1832년 제임스 멀로가 선포한 미국의 외교 방침이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봤는데 결국에 이제 쉽게 말해서 유럽도 미국도 서로 문제에 개입하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823년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유럽 이제 니들 대륙으로 돌아가라. 네. 우리 그 대륙에 관여 안 할 테니까 니들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손 떼라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200년 전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이 멀로 독트린을 따가지고 돌로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돌로요? 네. 도널드 트럼프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서방구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겠다, 우위를 회복하겠다라는 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럽은 빠이빠이, 니들은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생겨난 조직이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유럽 연합을 향해서.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졌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불만인 거예요. 네. 물론 마가 세력이 그렇습니다. 왜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서 다른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나토를 향해서 야, 니들 방위는 니들 알아서 책임져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더불어가지고 사실 관세를 들고 나온 이유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낸 쪽은 유럽연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연합한테 야, 니들 우리나라에 7,500억 달러 투자해라고 네. 가장 많은 금액을 불렀던 이유가 사실은 유럽연합은 아니 이것들은 안보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부담만 주고 무역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뜯어먹는 애들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감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혀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니들한테는 손 뗄 테니까 니들도 내가 하려는 일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회방 놓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관세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저희가 사실 2025년을 돌아봤을 때 트럼프가 1월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관세가 정말 핫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12월에 지금 연말에 다가올수록 미국발 상호관세, 여러분들이 이게 뜨거운 감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패권 국가, 뭐 세계의 경찰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봤을 때 뭐 EU도 그렇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같은 동맹에게도 철저한 계산과 거래를 요구하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저기 힘 있는 형님이 약간 골목길에서 삥을 뜯는 그런 느낌까지 제가 받기도 했었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신보호주의,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NSS와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제가 아까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방식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관세처럼 너무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을 우선시할 거야. 미국의 이익이 제일 우선시 돼야 돼. 다만 내가 그 방식을 폭력적으로 쓰든 어떤 방식으로 쓰든 니들은 딴지 걸지 말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해. 라는 게 미국 퍼스트인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관세를 가지고 이제 동맹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했잖아요. 서운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동맹은 동맹이라고 해서 꼭 친구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맹이란 이름으로 미국의 뒤통수를 친 나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동맹이라고 할 때는 흔히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이 가치와 이념을 기본으로 해서 전 세계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거였잖아요. 네. 많은 나라들한테 니들 민주주의 해라, 니들 인권을 중시해라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마치 세계의 경찰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돈도 좀 털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다독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주의 잘 따라오면은 이렇게 좋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딴 거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짓을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 사실은 그런 걸 추진하는 동안 미국의 중산층하고 제조업이 죽었다라고 NSS 안에 딱 표기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미국 엘리트들의 방식은 실패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NSS 보고서에 담긴 표현들도 이전과 달리 굉장히 솔직해졌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이 힘에 부친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 이제 힘드니까 너네들 각자 밥값들 해라. 약간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아니죠. 갖다 바쳐라. 갖다 바쳐라. 상납 좀 해. 상납 좀 해라. 그동안 많이 뜯어먹었지 나한테서 이제는 내가 니들 좀 뜯어먹자. 갖다 알아서 각자 가지고 와. 올 수 있는 거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가지고 와. 결국에 평론가님 그러면 이제 동맹국들한테 네. 더 많은 역할과 비용을 대라. 이렇게 이제 요구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방식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도대체 한미 동맹 현대화가 뭔데 이게 이렇게 난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은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국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적성국이라 할지라도 동맹의 이름에서 보면은 적성국은 절대로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 나라가 내가 가지고자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게 맞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얼마만큼 이득되는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관세 협상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미국이 실패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 부흥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부흥과 관련해 가지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걸 부활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상을 잘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동맹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라는 건 딴 의미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한테 기대 가지고 안보가 됐든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좀 같이 묻어갔던 것들 있지. 네. 자, 이제 다 자기 홀로서기 해야 돼. 그리고 그 홀로서기가 니들한테만 좋으면 안 돼. 홀로서기 이코르 미국에도 이득이 돼야 돼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인도 태평양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네. 흔히 이제 오키나와라든지 필리핀, 대만 요 이쪽 선을 이어가지고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데 제1도련선 섬들이 이어가지고 네. 네. 그게 이제 가상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선이거든요. 네. 자, 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군대를 구축할 거야. 그런데 군대 구축을 누가 하겠다? 기존에는 미국의 잠수함들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아니죠. 이제는 한국하고 일본이 그 지역을 맡아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니들이 각자 방위비를 엄청나게 증액해야겠지. 그러니까 얘기 잘 알아듣고 알아서 잘 해라. 국방력 강화해라. 그래서 뭘 해라? 그동안 미국이 하던 거를 니들이 대신 맡아가지고 인도 태평양에서는 우리는 살짝 뒤로 빠질 테니까 네. 알아서 중국 견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는데 네.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해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갈등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미국의 스탠스는 다릅니다. 평소에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함부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생각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만 유사시에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지원할 거야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군사적 우위를 위해서 군대를 구축할 건데 그 군대 구축의 핵심은 누구다? 한국하고 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발은 빼는 느낌인데 네. 우리가 이제 최전선으로 밀려나는 또 느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에 네. 대해서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우리 유사시에 중국하고 우리가 맞붙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라는 생각을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야, 그래도 대만이 침공을 당했는데, 야, 나 대신 저기 한국하고 일본이 개입해가지고 그 문제 좀 해결해 라는 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자,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에 있어서는 100% 미국도 개입하지만 미국이 그냥 개입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동맹국들을 끌고 들어가서 개입할 거야. 그걸 우리는 걱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늘 견제해야 할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NSS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을 아주 위협적인 상대로, 그래서 군사적으로 적대국으로 규정은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맞붙어야 할 상대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달라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도 딸려 들어갈 위험이 크죠.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만 사태에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을 대신 개입시킨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지레 위축당하고 지레 기존의 문법에서 못 벗어나서 생각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속된 표현으로 쌩까잖아요. 대만이 침공당했는데 쌩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쌩까면 되는 거죠. 아우, 싸우지 말아요. 왜 싸워요?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변경, 현상 변경은 안 좋은 거예요. 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면 되는 거지. 굳이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데 우리가 대신해서 개입한다? 그걸 미국이 요구할 권리도 없거니와 그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을 개입시키면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자체가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리 세력이 개입했다고 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적대성으로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대리 세력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적대적으로 나왔네로 받아들일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자주 국방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국방력 강화를 이야기를 하죠. 물론 중국 견제라는 명분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핵 연료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받아올 수 굉장히 있는 큰 성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왜 중국 견제를 이야기를 했냐, 이게 중국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또 막 난리를 치는데 네. 제가 그거에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중국이 그러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고 해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우리를 침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까요? 예전에 저는 이제 사드의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좀 심하거나 압박이 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혹시 네. 이게 다르게 굉장히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거죠. 네. 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그때는 좀 짓밟아서 억누르면 야 미국이야 중국이야 선택 선택해. 잘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나라였지만 지금 한국은 그렇게 목을 조르면서 야 우리 편 들 거야 말 거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위상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위상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방연구소에서 이게 이제 뭐 세계적인 국방연구소에서 내놓은 수치에 따르면은 국방력 5위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자, 중국이 목표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도대체 뭘 원하길래 저걸 하느냐. 중국 북중러라고 계속 우리 언론에서는 묻잖아요. 근데 그렇게 묻고시면 안 되는 게 세 나라가 다 동상이몽이에요. 네. 자, 중국이 꿈꾸는 건 패권 국가예요. 패권 국가.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걸 꿈꾸진 않아요. 왜? 그걸 할 정도의 역량은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네. 자, 북한 역시 세계 패권을 꿈꾸는 건 아니에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북중러로 묶이는 게 싫어요. 아니, 우리를 왜 자꾸 이렇게 한쪽 세력의 우두머리식으로 묶어놓느냐. 사실 오랫동안 냉전 시대를 겪어오면서 같은 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네. 냉전적 사고로 계속해서 우리 언론이 보고
기존의 틀에서 그 틀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틀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자리를 대신한 패권 국가에 네.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을 향해서 미국이야 중국이야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권 국가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국적 풍모. 중국이 얘기하는. 그러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다자주의 무역을 해야 돼요. 네. 서로 자유롭게 오가야 돼요. 내정 간섭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뭔가 달라진 느낌 들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워딩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맞아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달라졌다라는 게 예전에 중국이 하던 그 못된 소리들을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인권 중시해야 되고 민주주의 해야 되고 우리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중국 너도 와 그러면서 WTO에 가입해 너한테 많은 특혜 줄게 그렇죠. 이런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이제 서로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 예전에 쓰던 그 못된 언어들을 표현들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써봤자 이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그 평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패권 국가를 네. 꿈꾸려면은 세계의 평판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평론가님, 우리 중국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NSS 보고서에서 중국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위협이란 단어가 많이 좀 사라졌고 네. 다른 어떤 균형 외교라든 뭐 이런 키워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중국이 지금 반응을 했습니까? 네. 자, 이번 문건에서 중국은 관세를 통한 균형 무역 추구 정책으로 대처할 경제적 경쟁자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맞다. 너 말 잘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균형감 있게 가야 되는 게 맞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서방구에 있어서 사실은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사실 심기가 편치는 않습니다.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네. 1대1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중남미에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면서 중남미 국가들을 야, 니들 이제 중국하고 거래하지 마. 중국이랑 하던 거 다 끊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저기다 깔아놓은 게 지금 얼마고 쏟아부은 게 얼마고 얼마인데. 그 시간이 얼마인데 네. 사실 그냥 순순히 나올 수는 없고 내어줄 수는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10일 날 뭘 발표를 했냐면 네.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여기도 문건을 하나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중남미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 이 5대 공정을 함께 추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남미와 함께.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에 깔아놓은 것들을 포기할 생각이 절대 없고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라는 걸 굉장히 외교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놨죠. 이게 뭘 또 의미하냐면 중남미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2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군함 갖다 놓고 뭐 마약 때문에도 문제가 많고요. 15,000명의 미군 갖다 막으면서 야 니들 저기 대통령 너 사임해 언제까지 사임해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이 지하고 친하면 막 당근을 주면서 자기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후드를 패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미국 쟤네 미친 짓 좀 멈춰주세요. SOS를 좀 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23년에 멀로 독트린과 2025년에 놀로 독트린 환경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압적인 정책이 중남미로 하여금 진짜 미국이 다시 신식민지를 꿈꾸는 거 아니야? 예전에 미국의 뒷마당 하는 식으로 모든 자원들 다 쪽쪽 뽑아가고 이득 다 챙겨가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경계심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중국은 무섭죠. 돈 먹었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당신네들과 운명 공동체예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남미 나라들의 뭐 상황은 각각 다르겠지만 만약에 경제적 도움을 받는데 내정 간섭도 안 하고 어떤 조건 없는 경제 협력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과 손을 잡는 것도 선택지가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
합법적인 대통령이거든요. 네. 근데 그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갑자기 야, 너 대통령에서 빨리 내려와라고 하는 상황이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아씨 이거 우리 미국에다가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취했다가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거든요. 너 씨 죽고 싶어? 이런 식으로. 또는 브라질이 사실은 보우소나루 전 극우 대통령에 대해서 쿠데타 혐의로 재판을 하고 그 사람을 구금했단 말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정치적 마녀 사냥에 풀어줘 이러면서 50%의 고관세를 때리기도 했거든요. 말도 안 되게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아씨 이거는 미국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진짜 식민지하고 뭐가 달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남미에서 우리가 핑크 타이드라는 표현을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한때 진보 좌파 대통령 그 정권들이 중남미를 휩쓸었던 때가 있습니다. 뭐 그때 이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들 하죠. 네, 근데 그 사실 대중영합주의라고 얘기하는 포퓰리즘이 상당히 나쁜 의도로 이제 그 중남미에 쓰여가지고 네.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이 잘못된 표현으로 야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싶어? 왜 아. 포퓰리즘 정책해? 라는 네.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좌파 진보 정권들이 들어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 의해서 또는 포르투갈에 의해서 유럽에 의해서 400년 정도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예전 열강 때. 네. 그러다가 이 그 유럽이 쇠퇴하면서 바통 터치를 미국하고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갑자기 야 너는 설탕만 재배해, 너는 뭐만 재배해 이런 식으로 뒷마당식으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모든 경제적 이득을 다 쪽쪽 빨아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남미에서는 반미 감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불만이 많았구나.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현대로 올수록 더 심해져요. 아, 미국이 지금 무슨 짓을 우리한테 하고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진보 좌파 정권들이 휩쓸었던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반미 정서를 그대로 건드리면서 이거 우리 건데 우리 자원을 미국이 이렇게 수탈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계실 겁니까? 여기에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떠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내에서는 여전히 반미 감정이 굉장히 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823년과 2025년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 각 국가가 다 쇄국 정책 하잖아요. 봉쇄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구는 과정에서 네. 미국의 말빨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그룹이 있습니다. 어디죠? 일명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글로벌 사우스. 네. 네. 그러니까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미국이 하라고 하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왜 그래야 돼? 라는 식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같은 목소리, 야 뭉쳐. 그러면서 130여 개 국가가 뭉쳐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를 향해서 무슨 얘기야? 니들은 다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러고 목을 틀어주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서반구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고.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평론가님. 서반구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서반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쥐어 잡겠다. 그러면 이거 한쪽으로는 중국에게 인도태평양은 그래 니네가 패권 좀 해도 돼. 그러니까 허락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게 야 나눠 먹게 하자. 중국 너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너가 관리하고 그거 우리가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내 앞마당에는 오지 마. 이걸로 사실은 언뜻 받아들여지잖아요. 땅 따먹기 느낌으로.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을 그렇다고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자, 예전에 어떤 그룹별로 인도태평양 지역, 유럽, 그리고 중남미 이런 식으로 뭉텅이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툭툭툭툭 나눠가지고 일괄적인 어떤 그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거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전략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이 추진이 됐었거든요, 미국이.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다릅니다. 유럽에 대해서 빠이빠이 하면서도 유럽에 대해서 절대 빠이빠이 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그렇죠. 미국의
이익을 줄 수 있고 미국이 거래할 게 있고 뽑아먹을 게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네. 그 지역 전체 세력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 한해서는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이 초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회람이 된 적이 있었대요. 이게 디펜스 원이라고 하는 미국 국방 전문 매체가 폭로한 내용인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유럽연합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유럽연합 내에도 사실 좀 강경 보수라든지 극우 정권들이 들어선 나라들 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세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백악관은 무슨 얘기야? 우린 그런 적이 없어. 발뺌을 하고 예, 있어요. 발뺌을 네.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거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을 포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가 일단은 가장 먼저 영향력을 확장해가지고 많이 뽑아먹을 수 있는 데가 서방부라고 한정을 했던 거고요. 네. 자, 인도태평양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고 한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가지고 제조 부흥을 위해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나머지 니들이 먹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전통적인 틀을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예전 교과서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 왜냐하면은 네. 우리 언론들도 계속 그 전통적인 시각에서 계속 이걸 분석하는 보도들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댓글에 그렇게 달려요. 아니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뭘 그렇게 떠들어대냐고. 누가 평론가님께 그런 지금 그런 악플이 많더라고요. 정말로요? 저도 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틀이 바뀌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 외교하고 다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달라봤자 미국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론가님. 기존의 정치 문법이 이제는 안 통해요. 기존의 외교 문법이 이제는 네, 네. 안 통한다. 뭐 안 이런 통해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가 유럽 얘기도 조금 이따가 넘어가 볼 건데 아직 이제 중국에서 조금만 저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일 갈등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중국과 미국이 내년 4월인가요? 뭐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네.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한 게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둘이 만나버리면 그 전에 우리 일본과 먼저 만나죠. 이런 식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 반응은 지금 사실 시원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중국과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이 동맹인 일본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대만 문제였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일본의 패착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전통적 틀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거래적인 사람이에요. 뼈속까지 너무 비즈니스 마인드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죽하면 거래의 기술이라는 그렇죠.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백악관 갔을 때 이제 그 만나고 나와가지고 싱크탱크에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만났냐라고 하니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거래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더라. 그래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명히 거래를 하자고 하면은 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마인드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일본은 동맹이니까 우리 편 들어주겠지. 최우방국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한테 돈도 5,500억 달러 뜯어갔는데 해주겠지. 우리랑 히토류랑 뭐 여러 가지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편 들어주겠지.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폭스뉴스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폭스뉴스 진행자도 당연히 동맹인 일본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질문했어요.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니 중국 나쁘지. 근데 있잖아. 동맹이 더 나쁜 경우도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는 중국 유학생 60만 명이 필요하고 네. 중국과 이 협력을 잘 해야 되고 나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폭스뉴스 진행자도 당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일본이 막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 얻어낸 게 일본에 와 있는 미국 대사로 하여금 미일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예.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명의로 미일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이게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진부한 외교적 언어로 수사 정도로. 그렇죠. 네.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그래 일본 이겨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하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왜? 중국이 발표를 딱 했어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만 문제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 충분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답을 얻어냈어 라고 발표를 딱 해버리니까 일본 내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다카이치 뭐하냐 그랬더니 저도 통화했으문이다. 저 25분 통화했어요. 네. 이러면서 언제든 편하게 전화하라고 했어요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 그래서 대만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라고 넘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고위 관계자들에 의해서 흘러나온 보도들이 나왔는데 네. 너 선 넘지 마. 중국 불편하게 하지 마. 라고 혼났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꾸중을 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한테 자제하라고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는데 일단 자제해. 왜? 난 지금 급해. 중국하고 관계 빨리 개선시켜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히토류 빨리 우리 받아들여야 되고 수입해야 되고 대두 문제 지금 엄청 심각해. 네. 자칫 잘못하면 이 농민들이 몽땅 다 민주당한테 표를 사실 쓰면 표밭인데 그렇죠. 트럼프에.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중국을 자꾸 자극하면은 힘들어져.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되게 이제 동네에서 우리 저 호프집에서 얘기할 정도면은 약간 야 형들 얘기하는데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 딱 이 정도 느낌으로 실제로 그거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4월 전에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일본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나서 무슨 얘기 할 건데요? 사실 국가 정상이 만나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국가 정상 대 정상이 만나려면 의제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네. 서로 주고받을 선물이 확실해야 돼요. 그게 서로 완벽하게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안 만납니다. 굳이 왜 만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밥 먹으려고 네. 만나나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국가 정상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4월 전에 저희가 꼭 만나고 싶은데요 할 거면 5,500억 달러 뜯긴 거 플러스 얼마를 더 뜯기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판단 이미 잘해야 그 카드는 됩니다. 써버렸는데. 그 이상 뭐 더 줄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시 주석과의 만남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근데 단순히 그게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 북한하고 관계를 굉장히 개선하고 싶어 하거든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북한도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대기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일 갈등이 있으면 북한 꼭 한마디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래도 중국 편을 들면서 뭐 승량이 막 이렇게 하면서 가만 안 두겠어.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약간 조용한 게 저는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 자, 일단 북한은 이 중일 갈등이 불거진 초창기에 김성 유엔 대사의 네. 성명이 나왔어요.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반성할 줄을 모른다. 늘 너는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나라야. 이러고 비판을 한번 내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사실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굳이 나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 예전에 중국 형님 옷소매만 붙들고 있던 그 북한이 아닙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북한은 또 하나의 큰 형님을 얻었어요.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죠.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북한 하면은 중국하고 서로 거의 뭐 이와 잇몸의 관계 이러면서 너무 끈끈해서 러시아가 치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뭐 그렇게 선대처럼 끈끈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네. 서로 약간 대면대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북한이 선제적으로 무기 필요하시죠? 군인들 필요하시죠? 이러면서 딱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는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러시아 손을 딱 잡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고립돼가지고 거의 외통수인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통 크게 해주니까 우리 정은이 동생 너무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막 만나고, 예. 그러면서 러시아 고위급들이 북한에 자주 가고, 북한의 고위급들도 러시아에 막 가고, 이런 네.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사실 무조건 중국 편을 들면서 북한이 먼저 나서가지고 행동대장을 해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러시아 형님은 이거 줬는데 중국 형님은 뭘 더 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고 이 관계 개선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나 김정은하고 친해지고 싶어요라는 게 단순히 나 사람이 좋아 보여가지고 한 2번 만나니까 나 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더라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이 블루오션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자입니다. 네. 여기다 콘도 짓고 싶어요. 아, 정말로요? 그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어요. 나 거기다 콘도 지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의 해안선이 좋더라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 지을지도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 사이에 본인이 2018년,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보다 북한의 몸값이 올라간 거예요. 러시아 형님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웬만하면 좀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나가고 저거 해주면 나가고 뭘 해줄래요? 사실 에이펙 전에도 굉장히 이 만남 성사가 되냐 안 되느냐도 많이 우리가 주목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간절하게 매달렸죠. 네. 나 간다. 나 금방이라도 만날 수 있어. 나 시간 빼놨어. 막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네. 북한에서는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안 만났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있어서도 어쨌든 중국하고 러시아의 양해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적대시할 이유도 없고 러시아야 원래 푸틴 대통령하고 워낙 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어떻게든 잘 방해만 안 하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정말 뭐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반도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재밌게 듣고 있는데 유럽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을 때 보고서 내에도 뭐 유럽이 말살, 뭐 쇠퇴 이런 얘기가 좀 소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NSS 공개 이후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해서 나약하고 쇠퇴하고 있다. EU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독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일어났는데 씩 웃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웃고 있더라고요. 이번 백악관이 발표한 NSS는 우리의 정책과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러시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말 잘했어. 나도 유럽 저것들 똘똘 뭉쳐가지고 땡땡땡땡땡 되는 거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너도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맞아. 저것들이 쇠퇴하는 그룹들이 그러니까 재미없고 힘없는 것들이 이제 늙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쟤네들 부셔놓자. 그러면서 각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들을 좀 취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물밑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유럽연합, 나토는 미국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동맹의 이름을 가장하여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시기들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더 이상 니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럽판 각 국가별로 뽑아먹을 게 없어요. 거래할 게 없다고요. 게다가 얘네들은 특히나 어찌나 정치적 올바름 같은 트럼프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트럼프 우리가 당신네를 존중하듯이 당신네들도 우리를 존중해줘야죠 라는 식의 말 따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 뭐 줄 수 있어? 나 이거 줄 수 있는데 너 이거 줄래? 이 다이렉트로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민주주의, 인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는 싫은 거예요. 게다가 뭘 좀 뽑아 먹으려고 해도 얘들은 그런 걸 들이대면서 까다롭게 군단 말이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상대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대서양 동맹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 1기 때 이미 혹시 그 사진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G7 정상회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고
팔짱 끼고 앉아 있는데 앞에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네. 책상을 짚고 앞을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윽박 지르듯이 보고 있고 나머지 주변에 유럽 국가 정상들이 서 있었던 그 사진이 네, 기사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게 네. 사실은 트럼프 일기에 유럽과 미국의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때 유럽의 국가들은 트럼프라는 정치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네. 대놓고 싫어했어요. 대놓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동맹을 뭐같이 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딱 돌아왔을 때 동맹들이요,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관계예요. 근데 트럼프 2기 들어서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대서양 동맹은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이 균열이 사실은 나중에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건 또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건 이 균열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이미 다 감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 조절을 제가 사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거든요. 네, 평론가님 좀 짧게만 제가 궁금했던 거 또 중요한 질문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이었던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시점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한다라고 원론적으로 밝히면서 우리가 할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국방력 강화가 이재명 정부 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한미 동맹이란 이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동맹이란 이름으로 미국을 뜯어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맹이란 이름으로 윽박지르면서 못하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 규제를 주면서도 그렇죠. 동시에 미국 무기는 겁내 팔아먹고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1조 원 이상의 매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동맹에 별로 그렇게 목을 매는 분이 아니니 잘 됐다. 핵 추진 그 잠수함을 얻어낸 것처럼 명분을 잘 제시해가지고 미국이 규제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풀어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사거리 제한 같은 거는 우리가 바로 풀어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게 트럼프가 아닌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걸 뚫기가 쉽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납득하고 자기가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탑다운 방식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의 마음만 잡으면은 그렇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내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시작전권도 저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작권, 네. 그리고 저는 뭐 주한미군 철수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어제였나요? 그저께인가 미국 의회에서 이제 내년 1년도에 국방 수권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그 내용은 여전히 전통적인 외교 안보 라인이 짠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궤를 달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딱 그거 보면은 거기서 주한미군 감축 못한다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통적으로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트럼프 측근 참모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 전통적인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빨리 또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뭐 결국에 저는 돌고 돌아 우리나라 얘기가 가장 궁금하기도 해요. 지금도 방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국익을 지금 상황에서 잘 챙겨야 된다. 네. 이렇게 좀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저는 외교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에이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외교의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도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 국제 정세 속에서 뭐 단기적으로 목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마치 한국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갑자기 정책들이 이상해지더라. 뭐 반대로 가거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실 지금 정상 외교가 돌아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를 뒤집을 수 없을 정도의 신뢰를 심어주면서 네.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믿고 저희와 함께 가셔도 됩니다라는 방식으로 다 구축해 놓는 거, 신뢰를 좀 다 구축해 놓는 거. 그리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전히 폭력적이에요. 이 네.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방식이 중국이 아무리 우린 내정 화습 안 하잖아라고 해도 사실은 중국이 하는 짓이 똑같죠. 뭐 걸핏하면 관광객 안 보낼 거야부터 시작해서 히토리 수출 통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폭력적이거든요. 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많은 역량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외교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좀 알려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재명 정부 별로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이미 많은 국가들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계약 관계들을 체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가 그런 걸 방증하는 저는 보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빠르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빠지기 전에 빨리 취할 것들을 취해야 한다. 좀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빨리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지게 되면 네.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되면은 바로 레임덕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얻어놨던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확실하게 다 못 박아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할 숙제가 많고 네. 시간이 넉넉지 않다라는 게 맞아요. 느껴집니다. 급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3년 동안 너무 삽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평론가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심층 인터뷰에서 우리 문희정 평론가님, AKA 문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심층 인터뷰 여러분들의 퇴근길 오늘은 허재미 함께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저도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나 우리 이프로님, 김 원장님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심층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엔 투자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